곧 이제 10월 16일에 네. 전남 영광 군수동 한 4군데 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 이런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아니 영광 그 군수 선거판이 생각보다 상당히 흥미롭게 흐르고 있어요. 이게 이재명 대 조국의 내전 같은 내전인지 대전인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뭐 지역구 선거에서는 압승을 했지만 예. 그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조국 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하고가 호남에서 봤을 때 더불어민주연합보다는 조국 혁신당이 30대 40대에서는 더 많이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감으로 이제 그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호남에서는 그때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이 더 높이 나왔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그때야 뭐 이제 어차피 뭐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에서는 뭐 조국 찍겠다고 예,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뭐 재보궐선거가 그냥 단순한 재보궐선거가 아니라 이번 22대 국회 더 나가서 이재명 조국 대표 포함해서 새로운 지도체제가 출범하고 나서 첫 번째 열리는 그렇습니다. 이 선거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민주당에서 누가 패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호남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예. 뭔가 차라리 이런 영광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를 해서 경적을 울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라는 그런 거로 작동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호남 유권자들은 매우 전략적인 그렇죠. 선택을 그렇죠. 하는데 그런 평을 받고 있는데 그야말로 비명 행사 친명 횡재로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재명의 단독 뭐 유일 체제가 네. 완성된 그 민주당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점점 다가오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호남이 과연 앞으로 정치적 전략적 도구로 쓰느냐 안 쓰는 유보하느냐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번 영광군수 선거가 보여줄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아까 우리 모두에 얘기했었던 거와 함께 얘기하면 두 개의 전선이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전선. 네. 첫 번째 전선은 재보궐선거 전선. 예. 여기서 만약에요. 정말 조국 혁신당한테 패하고 11월에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잖아요. 예. 그럼 엄청난 변동이 일국체제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아닌데 이거 예. 뭔가 민심이 크게 변하고 있구나라고 예. 하는 것을 아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난 총선 전에 바로 재보궐선거가 있었었잖아요. 예. 강서구청 그때 구청장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이전에서 이겼는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에서 뭐 아주 완패를 당했잖아요. 제 기억에 한 17%포인트가 네, 엄청나게 맞습니다. 큰 차이 났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그대로 총선과 연결됐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재보궐선거가 단순한 재보궐선거가 아니라 그 정당의 지도력과 더불어서 향후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특검법 국회 본회의장에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지금 거기 그 월세집 얻어가지고 네. 그 주변 아파트 상가 호프집을 돌면서 청년층의 접촉 빈도를 높이고 있는데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언론 보도는 여성층의 호감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나온답니다. 뭐 그렇지만 하여튼 뭔가 정치도 그렇지만 선거에서의 승리 제일 원칙은 새로움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그걸 갈구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나름 그 팬덤을 갖질 만한 뭐 이런 기운이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지만 두 사람 다 이게 난형 난제죠. 난형 난제죠. 뭐 언제 들어갈지 난형 난제는 조국 대표한테는 좀 조국 대표 섭섭할 수 있겠네요. 워낙 이재명 대표는 이거 갖고 있는 혐의가 중차대하고 그러니까 큰 게 많아서. 예. 여하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특정한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하는 거는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시절에 문재인 정부 때 왜 그런 말 안 해요? 글쎄 말이에요. 네? 앞뒤가 안 맞잖아.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들에 대해서 이 말에 어떤 함의를 갖고 있고 내가 그동안 했던 거와 어떻게 그 생각 안 하는 사람. 다 유아적인 거야. 예. 막 때리면 울고
막 웃고 이 유화적 정치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흥미롭죠. 그렇죠. 그렇죠. 둘이 무슨 뭐 동맹을 맺어가지고 뭐 윤석열 정권 타도한다고 그렇게 외치다가 이제는 딱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니까 서로에다가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 뭐 그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 어느 지역이든 간에 자유경쟁 체제 속에서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는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뭐 예. 어느 쪽이 당선되든 간에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여튼 뭐 단순한 한 곳이지만 사람들이 이제 관심에 그 초점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리고 더 나가서 다만 이제 그 재보궐선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원칙이 있어요. 예. 투표율이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날이 그러니까 또 휴일도 아니고. 네, 아니기 때문에 예. 40%를 넘으면은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투표율이 낮다는 거는 조직 선거가 작동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직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우위겠죠. 그러면 조직 선거와 새로움에 대한 힘이 충돌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고 예. 만약에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거는 조국혁신당보다도 오히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친문 비명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예. 김동연. 최근에 김동연 지사가 열심히 지금 호남에 가서 그 활동을 하는 거가 지금 언론에 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부겸 포함해서 김경수. 이게 결국은 호남이 분열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현재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진로에 큰 어떻게 보면 수 있는 거죠. 예, 파열음을 낼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정치 학습 능력이 제일 뛰어난 우리 호남의 유권자분들이 예.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귀추가 정말 네, 주목됩니다. 정말 과거에도 우리 저 이정현 그렇죠, 우리 저 그렇죠. 의원도 예.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그 본인이 가가지고 해서 결국은 의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한때는 또 안철수의 당을 호남에서 그렇죠. 확 밀어주면서 밀어줬어요. 결코 우리가 뭐 그냥 민주당에만 복속돼서 가는 그런 유권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적이 그렇습니다. 있었죠. 예. 전체 28석 중에서 23석인가 25석인가를 가지고 갔거든요. 예. 국민의당이. 그만큼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정치적인 변화와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당을 강하게 만들고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투표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결과도 굉장히 귀치가 주목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아마 민주당도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가 워낙 열심히 뛰니까 조금 약간 불안해졌는지 그 정청래 의원이 그 국회 보내 이제 조국 대표는 지금 거의 월세 집 벌어서 열심히 영광을 돌고 있으니까 여기 국회 안 나왔네 그래서 사진 찍는 모습 뭐 이런 걸 찍고 그랬는데 그게 온라인에서 되게 논란이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 특유의 좀 이렇게 그 튀려고 하는 거. 이죽되는 그 말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네. 저는 솔직히 아주 한없이 가벼운. 그래서 지금 우리 CG로 나가는데 그래갖고 막 이죽되고 하는 얘기가 보도가 되고 온라인 나오고 하니까 확 꼬리를 말고 사과를 했어요. 재밌으라고 한 농담이었다. 근데 자기가 조크했는데 이게 쫑크 소위 이제 핀잔을 약간 속된 말로 이루는 건데 됐다라고 황급히 사과를 하고 나섰는데 그만큼 정청래 의원의 민주당도 조국 대표가 자꾸 저기 영광 가서 열심히 선거운동 돌아다니는 게 신경도 거슬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슬쩍 견제구를 날리려고 그랬는데 그걸 갖고 정청래 의원이 와서 보니까 막 빈자리 막 사진 찍는다고 이래서 이거 빈자리 찍은 거 올려야지 막 이런 얘기가 화면에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참 새털처럼 가볍다 깃털처럼 가볍다 생각이 저런 들더라고요. 사람이 대한민국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3선인가에서 3선인가 4선인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참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소한도 국회의원으로서 갖고 있을 수 있는 품격이라든지 품격까지도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나름대로의 그 기초적인 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의원이 자기 사정에 의해서 만약에 본회의에 참석을 못했다. 그러면 그건 못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사진을 찍고 올리고 그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뒤틀리고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참 무슨 상한물이 된 이 조국 혁신당을 두고 뭐 상한물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또
이낙연 전 총리 잔당들은 모두 정규행태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또 내뱉어서 한때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잠깐이었지만 아주 차세대의 그 스타와 같은 그런 느낌을 준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너무 좀 추락했다. 좀 그런 연민이 들더라고요. 28살에 처음 국회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당선됐었죠. 예. 그리고 뭐 그때 차세대 떨어졌을 때도 그때만 나홍배 의원인가 아주 거물급 부총리도 지내고 장관 여러 지내신 분. 영등포가 지역구였었으니까요. 거기한테 졌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운동권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라고 하면 세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김민석. 서울대 총학생. 송영길. 그다음에 이제 우원식 의원이 있었어요. 우리 서대문에 있었던 의원. 우상호 의원. 우상호. 세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1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운동권이고 그 뒤를 이제 임종석 포함해서 쭉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실주한 거는 이제 결정적 실수한 거는 잘 아시다시피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정몽준 대표 쪽으로 이제 가면서 상당히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고 더 나가서 치명적인 거는 2010년도에 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도 있었고 그래서 한 5년 동안 휴직이도 있었다가 그 이후에 들어오면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정치에서 나름대로 회생을 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신념과 더 나가서 국민들이 자기한테 기대했던 거를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된 선택과 여러 가지 그 법 위반으로 소위 풍찬 노숙을 오랫동안 하고 돌아와 보니까 나 그동안 너무 추웠어. 그렇습니다. 근데 주류에 따뜻한데 거기 가갖고 주류 좀 입맛에 맞추면서 사는 게 남은 여생에 훨씬 이게 행복하겠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지난번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운동권의 대표주자였던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 이재명 대표 밑에 가서 그 지금 추석 최고위원 하면서 그냥 과거에 정청래 의원과 같이 연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저거 혁신당 비판하고 뭐 이낙연 전 총리 비판하면서 그러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추락하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십시오. 지금 송영길 전 의원은 어디가 있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민석 의원 행태를 보면서 지금 운동권의 실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이 완전히 기득권화 돼버렸구나. 옛날에 정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보였었던 열정이나 신념은 사라지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기득권 세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운동권 용태론이 나온 이유가 왜 나왔구나는 것을 아주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마음 아프지만은 우리 영원한 제야 장기표 선생님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비교를 해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곧게 그 자기 신념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화 보상과 관련된 걸 다 거절했어요. 그러셨더라고요. 그 참 대단한 나름대로 결심이잖아요.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대학생으로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마저도 특권이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말 농민이나 노동자 훨씬 그 어려운 분들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내가 이거를 뭐 보상받는 거는 그것 자체가 특권이니까 그거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모든 특권과 맞서는 그런 삶을 하시다가 이제 좀 일찍 아깝게 세상을 그런데 지금 떠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 특권만 챙기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기표 선생님께서 정치 도덕성이 무너지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얘기를 하대. 우리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 정치에는 도덕성이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서 그 이영주 새미래민주당 이 민주의 이름 쓴다고 또 김민석 최고위원이 막 저격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영주 대변인 얘기를 좀 소개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딸 사랑 독차지기 위해 이건 최고위원을 빗댄 것 같아요. 최고로 애쓰는 김민석 의원 이재명 호위가 아니라 허위 무사직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바란다. 재벌을 앞세워 한 방에 권력 잡겠다는 식의 어설픈 정치의 표본은 김민석 의원이다.
민주 진보 세력의 열망을 짓밟고 정몽준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민주당을 뛰쳐나가 정계에서 잊혀지는가 했더니 어느 날 이재명 세력에 붙어야 산다는 정신 하나로 개딸의 간택을 받아 최고위원에 오른 사람이다. 이런 비판을 이영주 새민주 미래당 대변인이 내놨다는 걸 말씀드리면서